상병 이선우, 오늘도 기상 나팔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너 고졸이지? 바닥 닦는 인생이잖아! 사단장 아들 강기태 병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청소, 빨래, 장비 점검까지. 강기태 병장의 전담 부하처럼 끌려다닌 지 몇 달째. 그리고 강기태 병장이 밀어넣은 훈련 구역에서 후임병이 실종됩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선우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마지막으로 주인공 할아버지 이춘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707 출신의 이춘식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선우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이선우는 눈을 뜹니다. 어젯밤 기태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너 고졸이지? 바닥 닦는 인생이잖아. 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벌써 말년병장인데도 아직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거든요. 강기태 병장은 선우보다 8개월 선임입니다. 그런데 기태의 정체는 바로 사단장의 친아들이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태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부사관들까지 모두 기태를 특별 대우했거든요. 기태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며 선우를 자신의 전담 부하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선우야, 내 빨래 좀 해줘. 기태는 아침부터 선우를 불렀습니다. 보급창고 정리도 내가 하고 오늘 청소구역도 내가 다 맡아. 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의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대장실에서 기태와 중대장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야, 내 아버지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아, 그러셨어요? 중대장님도 힘드시죠? 기태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태는 또다시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내 도시락 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기태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자신의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기태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시간 선우는 할아버지 이춘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선우야. 잘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할아버지에게 힘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우의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선우를 키워준 분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텃밭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 너 걱정 말고 건강하게 복무해라.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할아버지가 혼자 농사일을 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자 기태는 선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우야, 너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내 군화 좀 닦아놔.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기태의 일들을 해주었는데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너 같은 애들이 군대에서 뭘 배우겠어? 고졸이면 원래 이런 일이나 하는 거 아니야? 기태의 말은 선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뒤에는
사단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선우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대규모 야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선우를 자신의 전담 부하처럼 부려먹고 있었거든요. 선우야, 내 장비도 같이 챙겨놔. 기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장비와 기태의 장비까지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중대장이 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수색 훈련을 실시한다.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을 수색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선우는 김민호라는 후임병과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선우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선우 형, 반가워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민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우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호야, 너도 여기 왔구나. 고생 많겠다. 민호는 선우만 보면 항상 웃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기태는 조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야, 저기 위험해 보이는 구역인데 누가 먼저 들어가 볼래? 기태는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구역은 훈련 금지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며 민호를 말렸습니다. 민호야, 거기는 위험해 보이는데. 하지만 기태는 선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쫄지 말고 혼자 들어가 봐. 별거 아닐 거야. 기태는 민호를 위험 구역으로 보냈습니다. 선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기태 병장님, 민호가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금방 올 거야. 기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다른 병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민호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기태는 막았습니다. 괜히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결국 훈련 지휘관에게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출동했지만 민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중대장은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중대장의 목소리는 험악했습니다. 선우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지만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김민호 병사를 마지막으로 본 건 선우 병장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선우 병장이 민호를 어디론가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기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며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태 병장님께서 직접 민호를 위험구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중대장은 기태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선우 병장,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다. 선우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밝은 웃음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호는 선우만 보면 항상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태의 거짓말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사흘이 지나도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선우는 매일 밤 민호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선우를 향해 보여준 그 밝은 웃음말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중대장실에서는 연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단장도 직접 부대를 방문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사단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를 보는 사단장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시선이었거든요. 사단장은 기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우 병장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다고 들었어요. 기태는 사단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선우는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단장 앞에서 기태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거든요. 계급의 위력과 가족관계가 만들어내는 권력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중대장을 따로 불러 대화했습니다. 이번 일을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없겠나? 예, 사단장님. 책임질 사람만 정하면 됩니다. 중대장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선우는 복도에서 이런 대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중대장은 선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우야, 너도 알겠지만 이번 일은 심각한 문제다. 네, 중대장님. 선우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중대장의 말은 선우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대장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선우야, 기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너도 이해하겠지? 중대장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선우는 중대장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중대장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태 병장님께서 직접 민호를 위험구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우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대장은 선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너 하나 희생하면 모든 게 해결돼. 선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기태의 배경 때문에 진실이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선우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좀 참으면 돼. 어차피 너는 곧 저녁이잖아. 이런 일로 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거야. 그날 저녁 선우는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 앞에서 기태의 거짓말을 폭로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기태는 선우보다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우 병장이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는데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기태는 교묘하게 선우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배경을 두려워했거든요. 몇몇 병사들은 선우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흘 후 선우에게 정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선우 병장, 가혹행위 가해자 및 근무태만 혐의로 영창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관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선우는 이 통보를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선우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선우야? 할아버지는 선우의 이상한 목소리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20년 넘게 선우를 키워온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 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선우는 모든 상황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기태의 가혹행위, 민호의 실종, 그리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선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한숨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선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선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선우와 통화를 마친 후 이춘식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거든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내자 낡은 군번줄과 작전 기록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봉투마다 707 창설 관련 기밀 문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춘식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40년 전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방부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차관님이십니까? 저 이춘식입니다. 춘식이?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김 차관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관님, 제 손자가 군대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놈들 전부 불러내세요. 김 차관은 이춘식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이춘식은 선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차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 기태의 가혹행위, 민호의 실종 사건, 그리고 선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과정까지 빠짐없이 말했거든요. 김 차관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식이,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어. 707 창설자가 움직인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김 차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식은 이어서 국방부 감찰관, 군 검찰청장, 헌병대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이춘식의 이름을 듣자마자 경건한 자세로 돌변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선우가 있는 부대에 헌병대 차량 3대가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장이 직접 나왔거든요. 중대장은 갑작스러운 헌병대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선우 병장 관련 사건 조사차 왔습니다. 사단장님과 관련 간부들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이 조사 대상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중대장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국방부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어제까지 장군이던 분들도 오늘부턴 저희 조사 대상이십니다. 기태는 헌병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헌병대가 왔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단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편 이춘식은 국방부 청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40년 만에 착용한 예비역 제복 차림이었거든요. 가슴에는 707 부대 창설 기념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은 이춘식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 창설자의 전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차관님께 전해주세요. 이춘식이 왔다고. 비서는 즉시 차관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차관은 직접 나와서 이춘식을 맞았습니다. 춘식이,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네. 차관님, 제 손자 하나 지키지 못한 군대는 존재할 자격도 없습니다. 차관실에서 이춘식은 40년간 보관해온 기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707 부대 창설 당시의 작전 기록들이었거든요. 차관님, 이 문서들에는 현재 군 간부들의 아버지 세대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차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현 사단장의 아버지 관련 문서가 있는데 민간인 사상 사건을 은폐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책임을 모두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놈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춘식의 말에 김 차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춘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말이죠.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 차관은 이춘식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식이 국방부 감찰팀을 즉시 파견하겠어. 그리고 군 검찰에도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겠어. 김 차관은 비서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 707 창설자의 특별 요청이라고 전해. 그날 오후 부대에는 국방부 감찰팀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대대장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거든요. 기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기태 병장, 김민호 병사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거든요. 헌병대 수사관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우 병장, 국방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태의 가혹행위, 민호를 위험구역으로 보낸 과정,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거든요. 수사관들은 선우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시신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계곡 아래쪽에서 찾아졌거든요. 선우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정말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대에서 삭제했다고 여겨졌던 CCTV 영상들이 복원된 거였거든요. 이춘식의 옛 동료들이 가진 특별한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기태가 민호를 위험구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쫄지 말고 혼자 들어가 봐. 별거 아닐 거야. CCTV에 녹음된 기태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는 모습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태가 민호를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훈련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무일지가 조작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호의 실종 당일 기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원래 기록에는 기태가 민호와 함께 위험구역 근처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된 기록에는 선우가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무기록까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건강 상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민호가 원래 건강했는데도 심장 질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의 건강 문제로 돌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조작은 이춘식의 헌병 네트워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기태는 수사관들의 추궁을 받으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우 병장이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이 나오자 기태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수사관은 기태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기태 병장, 이 영상에서 당신이 김민호 병사에게 위험구역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민호 병사가 들어간 후 당신이 혼자 떠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기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수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듣게 되었습니다. 이선우 병장, 김민호 병사가 당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억울하셨을 텐데요. 친구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으니까요. 선우는 이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 나만 보면 웃던 애였는데.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우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거든요. 그런 민호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단장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춘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민간인 사망 사건을 은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춘식을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하지만 이춘식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거든요. 이춘식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보관해온 녹취 파일과 내부 비밀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춘식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 민간인 사상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은폐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현 사단장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이춘식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사단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언론과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태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나 건드리면 다 죽어. 기태는 수사관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태의 말을 모두 기록했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내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이춘식 선생님의 특별 요청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관의 발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상황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민호의 죽음 앞에서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우 병장,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선우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억울했던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춘식의 폭탄 발언 이후 국방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4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현 사단장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40년 동안 묻혀 있을 수 있었느냐?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는 특별한 보고서가 등재되었습니다. 707 창설자 특별 요청 보고서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 보고서가 올라오자 모든 관련 부서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707 창설자의 요청이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편 기태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취 기록, 그리고 조작된 문서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기태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깟 후임 하나 죽은 게 뭐 어때서? 군대에서 사고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기태의 이 발언은 수사관들에게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동료 군인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의 태도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수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기태 병장, 당신의 발언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은 부대 전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의 사무실에서는 삭제된 줄 알았던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거든요. 민호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은폐되었던 다른 사건들의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이미 여러 건의 사건을 조작해왔던 거였습니다. 대대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단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덮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대장님,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혐의로 조사받으시게 됩니다. 헌병대 수사관의 말에 대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의무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의 의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의무관님께서 직접 조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신 건가요? 수사관의 질문에 의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이춘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직접 찾아가서 한 문장을 남겼거든요. 내 손자 하나 지키지 못한 군대는 존재할 자격도 없다. 이 말은 국방부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707 창설자의 절망과 분노가 담긴 말이었거든요. 국방부는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군내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던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안입니다. 기태의 아버지인 사단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죄악까지 드러나면서 가문 전체가 위기에 처했거든요. 사단장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민호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거든요. 수사관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우 병장, 곧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민호 병사를 위한 특별 추모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병대는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태를 정식으로 구속했거든요. 강기태 병장,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기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아빠가 사단장인데. 하지만 기태의 발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단장도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의무관 모두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춘식은 국방부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차관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4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제야 끝낸 것 같습니다. 춘식이 내 덕분에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어. 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거야.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표였거든요.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선우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했습니다. 40년간 묻어뒀던 분노를 마침내 해소한 거였거든요. 부대 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태의 횡포에 시달렸던 병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낸 선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태와 관련 간부들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우의 명예회복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춘식이 당했던 억울함과 현재 선우가 당한 억울함이 모두 해결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마침내 공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든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거든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변인의 첫마디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정한 거였거든요. 철저한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던 중대한 사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관련 간부 5명을 즉시 파면 처분하며 사단장은 직위해제 조치합니다. 또한 국방부 특별감찰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선우가 있는 부대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체육관에 전 병사가 집합했거든요. 무대 위에는 3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의 아버지인 전 사단장,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이었습니다. 전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특히 이선우 병장과 김민호 병사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중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이선우 병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대대장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상부의 눈치만 보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무고한 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가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체육관 안은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선우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선우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바닥 닦던 놈이었습니다. 선우의 첫 마디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고졸입니다. 기태 병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바닥이나 닦는 인생이었죠.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군번줄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 작은 줄 하나가 제게는 자존심이었거든요. 선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만 보면 항상 웃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달라질 겁니다. 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선우의 말에 체육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서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거든요. 병사들은 선우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기태는 이 모든 상황을 헌병대 구치소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기태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장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춘식 선생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07 창설자이신 이춘식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감이 없었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투명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간부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춘식은 자신의 집 텃밭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부대에서는 선우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선우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했거든요. 선우 형, 죄송합니다.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한 후임병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선우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선택했거든요. 이런 선우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수사관이 선우에게 마지막 통보를 전했습니다. 이선우 병장,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과 함께 특별 포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우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거든요. 국방부는 김민호를 위한 특별 추모식도 준비했습니다. 민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선우는 민호의 영정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억울함도 풀렸어. 편히 쉬어. 언론은 이 사건을 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군 내부의 권력 남용과 은폐 문화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707 창설자 이춘식과 그의 손자 선우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선우는 명예롭게 전역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군 개혁의 상징적 사건이 되면서 선우의 전역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선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이선우 병장님, 전역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군 복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우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요. 내 인생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선우의 저녁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춘식이 직접 손자의 저녁을 축하하러 온 거였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선우야. 이춘식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김차관도 선우의 저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선우 병장, 당신의 용기가 우리 군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차관은 선우에게 특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감사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킨 당신의 용기를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한편 기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기태는 판결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사단장의 아들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 사단장도 파면 처분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죄악까지 드러나면서 가문 전체가 몰락했거든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온 거였습니다. 중대장과 대대장도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선우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선우 병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권력 앞에 굴복한 저희들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우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우가 전역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 운영을 위해 노력했거든요. 병사들의 인권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민호를 위한 추모비도 부대 안에 세워졌습니다. 김민호 병사를 기리며 마이너스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많은 병사들이 이 추모비 앞에서 다짐을 새겼습니다. 민호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이춘식은 선우의 전역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당했던 억울함이 제 손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싸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춘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나설 겁니다. 707 창설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선우법이라고 불리는 병사인권보호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이 법은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선우의 이름을 딴 법이었습니다. 전역 후 선우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입학식 날 기자가 선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선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호에게 약속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춘식은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제식복 위에 군번줄을 걸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해. 군대도 그래야지. 이춘식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정직하게 열매를 맺듯이 군대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40년 만에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킨 거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춘식의 실루엣이 텃밭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군번줄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한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군인의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바닥 닦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추모비 앞에는 매일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군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